안녕하세요. 많은 사연들 속에서 위로를 받던 30대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엄마가 계세요. 저희 엄마는 어릴 적 제가 태어나고 난 후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홀로 저를 키우셨답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 하나만 보고 견뎌내셨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엄마는 더 늙기 전에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싶으시다며 자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남편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였답니다. 같이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공감대도 많았어요. 특히나 남편은 시아버지가 가정에 소홀하셔서 거의 시어머니께서 홀로 키우신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아빠의 역할까지 다 하면서 저를 키웠어요. 지영 씨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죠? 저 역시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빠는 가정에 소홀하셨고, 엄마 혼자서 이리저리 노력하시면서 가정을 지키셨죠. 그런 엄마가 저도 애틋하지만, 지영 씨도 엄마가 애틋하시겠어요. 어머, 그죠? 저도 엄마가 고생하면서 키워주셨거든요.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준호 씨는 이해를 해 주시네요. 아, 경험해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죠. 만남을 지속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의 가정사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홀어머니라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남편은 처음부터 저의 상황을 모두 이해하는 듯 보였어요. 거기다가 공감도 잘해줘서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엄마에 대한 효심도 지극해서 결혼을 하면 엄마에게 애틋한 제 마음도 잘 이해해 줄 거라 생각을 했죠. 엄마는 남편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는 약간 싹싹하지 못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애교도 많고 싹싹했답니다. 결혼 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틈날 때마다 엄마가 일하시는 곳에 찾아갔다고 했는데요. 엄마는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기른 상추 같은 채소들을 파셨는데 남편은 엄마에게 가서 상추 파는 것도 도와주고 같이 저 대신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이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였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걸 듣고서는 결사 반대를 하셨어요. 남편도 어떻게든 시어머니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처럼 제가 가서 시어머니를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준호 씨랑 만나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어머, 여긴 웬일이니? 나 너 보고 싶다고 한 적 없는데? 준호야, 너 엄마 자꾸 나쁜 사람 만들 거야? 엄마 생각을 이야기했잖아.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봐야지. 엄마, 지영이 괜찮은 애야. 편견으로 보지 말고 한번 직접 보고 생각해 보라고. 네, 어머님. 저희 엄마 홀로 저를 키우시긴 하셨지만 부족하게 키우시진 않으셨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준비한 선물인데 받아주세요. 그래, 엄마. 원래 우리 엄마 소녀같이 섬세하신데, 아, 왜 이렇게 고집이실까?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사람 데리고 왔겠지. 그러니까 일단, 정이가 가지고 온 한우부터 같이 구워 먹자.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팍팍 내셨지만 남편이 옆에서 애교도 부리며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통에 그럭저럭 식사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와의 연애는 어쩔 수 없지만 결혼까지는 안 된다며 이야기를 하셨죠. 남편은 결혼을 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다퉜고 시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우시기도 했답니다. 제가 찾아가도 받아주시지 않으시니
저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제 친정엄마가 자신이 만나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는 시어머니를 만나시고는 결혼 허락을 받으셨어요. 조건은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예물 예단을 모두 맞춰주겠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과도한 것을 요구하셨지만 엄마는 묵묵히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혹시라도 결혼해서 미움을 받을까 더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셨어요. 거기다가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시부모님 하객분들 식사 비용도 저희가 다 지불해야 했죠.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할까 싶었지만 엄마는 남편이 마음에 들었고 저에게도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서는 남편만 보고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엄마의 오랜 바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시어머니만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걸릴 것이 없었어요. 남편도 착하고 저와 친정엄마에게 잘했거든요.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 행동에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영아,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귀하게 키우셨거든. 그래서 서운해서 그런가 봐.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상 결혼한다고 하니까 싱숭생숭 하신가? 갑자기 저러니 나도 당황스럽네.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엄마도 받아들이실 거야.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나도 노력할게. 괜찮아, 준호 씨. 나도 이해는 해. 우리 엄마도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 좋으시면서도 내심 서운하시기도 한가 보더라고. 나도 더 노력한다 보면 어머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고마워. 나도 어머님께 잘할게. 준호 씨만큼 우리 엄마 위해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항상 고마워. 정말 친엄마처럼 우리 엄마 좋아해주고 도와줘서. 내가 딸인데 어쩔 때는 준호 씨가 우리 엄마 아들 같다니까? 남편은 저에게 항상 미안함을 표현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고맙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은 사랑하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저와 결혼을 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자고 하지는 않으셨답니다. 다만 남편은 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시어머니가 만나자고 하면 항상 저를 데리고 나가곤 했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마치 제가 불청객이라도 된 양 불편해 하셨어요. 그렇지만 한 번에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했답니다. 결혼 후 집에 한 번도 와보시지 않으셨던 시어머님은 언젠가 집으로 찾아오겠다며 남편에게 연락을 해 오셨어요.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 알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보시면서 막말을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쭉 살았던 집이었어요. 자가로 구입을 한 집이었지만 어쩐지 시어머니에게는 사실을 말하기 싫었어요. 예, 이 집은 전세니 월세니? 하긴 니네 집 형편에 자가로 마련했던 건 아닐 테고 니네 엄마가 상추 팔아서 집 하나나 살 수 있었겠냐? 혹시 우리 아들 돈 들어간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런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여긴 제가 직장 다니면서부터 살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그래도 사돈인데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엄마. 니네 엄마라고 하는 게 뭐야 사돈인데. 거기다가 나 여기 집은 하나도 없는데 왜 내 돈이 들어갔다고 그래? 좀 민망하다. 아니 준호야. 나는 그냥 한번 해본 말인데 그렇게까지 뭐라 할 건 아니지 않니? 시모는 당황스럽게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남편도 당황스러웠지만 시모는 제가 하는 말에 상처를 받았다며
그 자리에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대로 당황해하다가 어머님을 따라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이 알아서 잘 달래주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모의 말은 굉장히 경우가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시어머니의 행동에 화가 났답니다. 시어머니와 나간 남편은 한참이 되어서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보니 시어머니와 밥을 먹고 있다는 답이 오더라고요. 나중에 시어머니를 달래보내고 돌아온 남편은 무슨 말을 들었던 건지 시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좀 잘못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면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해? 솔직히 지금 엄마가 지용 씨 마음에 들어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진정할 수도 있잖아. 엄마가 그냥 장난으로 해본 말인데 그렇게 대꾸하니 너무 놀랬대. 나중에 엄마한테 사과 전화 드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려야 되는 거야? 준호 씨는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 말하면서 니네 엄마라고 한 적 있어? 매번 우리 엄마는 사돈 어르신 난사돈 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 너무하신 건 어머님이신데 어떻게 나보고 사과하라고 그래? 아니, 지용 씨가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유, 무슨 말을 못하겠다. 관계 개선하라고 엄마 모셔왔더니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준호 씨, 지금 상황이 다 내 탓이라는 거야? 저희는 결국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후 처음 싸우게 되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때문에 싸운다는 것도 황당했지만 무엇보다 갑자기 변한 남편의 태도에 생각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다툼 후 며칠 후에 남편이 먼저 잘못했다며 사과를 해왔지만 한편으로 찝찝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와 만나는 날이면 저는 예민해졌고 남편은 항상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만 했었어요. 그나마 제가 참을 수 있었던 건 시아버지와 함께 만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시아버지가 계실 땐 막말을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말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시아버지가 굉장히 크게 화를 내셨어요. 얘, 너는 이런 거 많이 먹어봤니? 친정에서는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지? 아,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제대로 된 게 없어. 아, 조용하고 밥이나 먹어. 아니, 내가 뭘 이상하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유, 지영아, 미안하다. 원래 말을 생각 없이 하는 통에 나도 말하기 싫은데 너는 오죽하겠니?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려라. 당신도 사과해. 에휴, 미안하다. 남편이 예전에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시부가 집에 애정이 전혀 없었고 일만 하시던 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아버지의 행동에 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무얼 하든 신경도 안 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시모의 막말에 저 대신 화를 내주신 건 시아버지셨답니다.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기만 했어요. 이때 왜 시아버지가 가정에 애정이 없었을까 조금은 이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막말을 퍼부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 언젠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만나는 걸 자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을 보고 싶었을 뿐이지 그때마다 제가 나가면 더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시아버지와 다 같이 보는 건 참석을 하겠지만 시어머니와 남편만 만나는 자리에서는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준호 씨, 나 당분간 시어머니랑 당신만 볼 때는 같이 자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어머님도 나 보려고 하신 게 아니고 당신 보려고 하신 거잖아. 나도 갈 때마다 힘들고 시어머니도 스트레스 받아 하시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서로 자주 봐야 사이가 좋아지지 않겠어? 벌써부터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엄마가 불편하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먼저 이렇게 피하면 엄마도 당황스럽지 않을까? 어머니, 항상 내가 같이 갈 때마다 불청객을 본 것처럼 보시는데 차라리 내가 없는 걸 좋아하실 거야. 지영씨, 당신 너무 당신 맘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나한테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엄마랑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갔던 거였어? 엄마도 별 불평 없이 보는데 왜 아랫사람인 당신이 이렇게 먼저 불편하다고 하는 거야? 당신 정말 실망이다. 그럼 어머님이 말을 이상하게 하실 때 당신이 좀 말려주던지. 상처는 매번 내가 받는데 어떻게 안 피해? 엄마가 언제 말을 이상하게 해? 당신이야말로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하는데? 남편과의 오랜 언쟁 끝에 결국 저는 시어머니만 있는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어요. 남편은 저의 태도에 못마땅해 했지만 저의 완강한 말을 듣곤 더 이상 이야기하진 않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시가도 그다지 잘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말 그대로 가정의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셨고 나머지 돈은 시어머니가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충당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버는 돈은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절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나마 돈을 썼던 게 아들인 저희 남편 물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에 대한 애정이 더 애틋하셨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가에 가면 소변을 보고 나서 물을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것은 그냥 일상이었어요. 거기다가 음식물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음식은 지저분해도 끝까지 다 먹어야 되었죠. 얘, 너 어차피 밥 많이 먹지도 않는데 이거나 나랑 먹어 치우자. 네? 어머님, 이거 못 먹는 것 같은데요? 그냥 버리시고 새밥이랑 반찬 같이 먹어요. 저도 남편이랑 새 반찬 먹고 싶어요. 너는 없이 자란 애가? 아, 왜 이렇게 아낄 줄을 모르니? 이것도 다 돈인데 너랑 나랑 먹어 치워야지. 어떻게 버릴 생각을 해? 얘 준호야, 얘 집에서도 그러니? 아낄 줄을 모르네. 아유, 못 사는 친정이라 제법 아낄 줄 알겠다 싶었더니만 너 준호가 번 돈 네가 다 쓰고 다니는 거 아니냐? 어머님, 저도 일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건 아끼지 못하는 게 아니고. 어머, 얘 좀 봐라 준호야. 또 나한테 뭐라고 한다. 아유, 무서워가지고 무슨 말이나 하겠니? 준호야, 얘 진짜 무섭다. 그지? 지영씨, 이제 그만해. 그거 그냥 내가 먹을 테니까 당신은 여기 앉아서 이거 먹어. 그럼 됐지? 아유, 준호야, 네가 왜 이런 걸 먹어? 그냥 새밥 먹어. 이거 뒀다가 엄마가 먹을게.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 위할 줄도 모르고 너 정말 대단하다. 아유, 엄마, 그만하고 앉아서 밥 드세요. 지영이가 뭘 몰라서 그래. 시어머니는 매번 제가 못 사는 집에서 자랐다며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거기다가 못 사는 집에서 자라서 이런 음식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시가에 가서 밥을 먹기도 했지만 매번 남은 음식은 저한테 주시는 바람에 그 뒤로는 시가로 가는 발걸음을 줄였답니다. 점점 시어머니와 마주하는 일이 더욱 줄어들게 되면서 남편은 그런 저에게 화가 났었나 보더라고요. 역시나 저희는 또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당신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엄마가 그냥 그렇게 해도 좋게 넘어가면 안 돼? 꼭 굳이 그 앞에서 면박을 줘야 하겠냐고. 엄마가 힘들게 나 키웠다고 했잖아. 이미 충분히 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한번 이해해주지 않는 거야? 여보, 나도 우리 엄마가 힘들게 키웠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다 말라붙은 밥 주면서 먹으라고 하진 않으셨어. 아니, 당신은 새밥
새 반찬 먹는데 왜 나는 눌러붙은 오래된 밥을 먹어야 하는 건데? 그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원래 그렇게 살아오셔서 그런 거잖아. 좀 당신이 이해를 좀 해주면 안 돼? 엄마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셨겠어? 아끼자는 마음으로 그런 건데 왜 자꾸 피하고 싫어하는 건데? 당신이야말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아. 역시 보고 배운 게 없으니 남편 대우하는 걸 못 배운 건가? 뭐? 당신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지금 우리 집 가지고 말하는 거야? 그래. 다른 사람들은 하다못해 앞에서라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해. 근데 당신은 뭐야? 하나도 노력하지 않잖아. 거기다가 나한테 이렇게 따지는 건 남편 대우를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니야? 배운 게 있어야 하는 건데 당신은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냐고. 참나, 정말 기가 막힌다.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근데 우리 집 모욕하는 건 참지 못하겠거든? 사과해.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야? 당신은 진짜 당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 이날을 시작으로 남편과의 냉전은 계속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싸운 걸 아시고 매일 저녁마다 남편에게 오라며 불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 또한 그런 시어머니의 호출에 점점 집에서 나가는 날이 많아지더니 매일 퇴근을 시가로 하기 시작했어요. 시가에서 저녁까지 다 먹고 시아버지가 집에 오기 전에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남편과의 냉전이 한 달이 넘어서면서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친정 엄마에게도 잘 가지 않았고 명절 때도 잔업이 있다며 친정 가기 전에 나가버렸었거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더 이상의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얘, 너 뭐하니? 준호랑 아직도 화해 안 했다며? 에이그, 이럴 때는 여자가 살랑살랑 달래줄 줄도 알아야지. 내가 너네 화해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여기로 좀 와. 네? 아니에요. 준호 씨랑 그냥 나중에 얘기해 볼게요. 이것 봐. 그냥 오라면 좀 와. 준호도 온다고 하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아파트 옆에 공터 있지? 거기서 장터가 열린다더라. 구경거리 많다고 하니까 여기서 밥도 먹고 하면서 풀어보자. 이따 3시까지 오렴. 시모는 뭔가 신이 난 목소리로 일일 장터로 오라고 연락을 해 오셨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부른 장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 남편은 시어머니와 이미 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하고 신이 난 얼굴로 제 팔을 끌고 가셨습니다. 처음 있었던 행동이 당황스러웠지만 왜 그러는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졌죠. 그 장터에는 엄마가 채소들을 팔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저와 시모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시모는 그 앞에서 신이 난 얼굴로 이야기를 했죠. 어머, 사돈. 아니 여기에서 상추 팔고 있어요? 아유, 그거 판다고 얼마나 벌어? 아유, 안사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사이랑 딸도 왔네. 이번에 오랜만에 여기 장터 연다고 해서 나한테 와달라고 부탁하셔서 왔어, 딸. 어머, 엄마 있을 줄이야. 생각을 못했네. 어떻게 많이 좀 파셨어요? 내가 좀 도와줄까? 아유, 아니야. 그냥 쉬엄쉬엄 재미삼아 파는 거지. 아이고, 재미삼아 팔면 어째요? 이거 팔아야 쌀이라도 사서 먹지. 사돈, 내가 여기 상추 다 사줄게. 얼마야?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로 오늘은 여기 주최한 곳에서 간곡히 부탁하셔서 참석한 거예요. 에이, 사돈.
나 상추랑 채소들 이것저것 가져갈게. 이 정도면 얼마야? 아, 그럼 이 정도는 4만 원 되겠네요. 여기 수익금은 다 기부하니까 저기 놔주시면 돼요. 기부? 아니 사돈한테 주는 게 기부지. 원래 못 사는 사람 돕고 사는 게 기부잖아. 사돈, 돈 10,000원도 없지? 잔돈도 없을 테니까 남은 건 그냥 가져요. 아니 내가 조금 더 사야 하나? 사돈, 나 여기 있는 거 다 살 수 있다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팔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늘은 진짜 파는 게 아니라 에이, 그냥 받으라니까. 시모는 웃는 얼굴로 엄마에게 5만 원을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엄마 앞에서 화를 낼 수가 없어 겨우 참고 있었는데 남편이 여기에 거들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하, 어머님, 그래요. 잔돈 주지 마시고 그걸로 생활비 보태세요. 뭐? 당신 뭘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 선 넘었어. 내가 뭘? 그냥 농담한 거 가지고. 어머님 그래도 여기까지 오시다니. 저희 집 이쪽인 건 모르셨나 보네. 야, 우리 아들이 뭘 어떻게 말했다고 그러니? 참나. 사돈네 동네에 와서 창피하게 채소 장사하는 것도 참는데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안 그래요, 사돈? 시모는 얄미운 얼굴로 엄마에게 물었고 저는 당장이라도 폭발해버릴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를 무시하는 행동에는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소리를 지를까 아니면 시모와 남편을 데리고 나가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엄마는 오히려 웃으면서 저를 다독이고 말씀하셨어요. 어머, 사돈. 저는 사돈 형편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그럴 줄 알았으면 받을 돈 어떻게든 받을 걸 그랬네요. 뭐라고? 아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난 하도 떵떵거리길래 잘 사는 줄 알았지. 그리고 여기 보는 눈도 없네. 여기 파는 게 아니라 기부하는 장터라고. 눈이 없어요? 뭐라는 거야? 사돈,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잘 사는데 내 상가 월세는 왜 안 내는 거야? 사돈은 돈 500도 없는 거지야? 상가? 월세? 아니, 상가 월세라니. 아니, 어떻게 그걸? 사정이 다 간 것 같아 봐줬더니만 안 되겠네. 바로 받아야 되겠어요. 나 당신 가게 상가 건물주야. 오늘까지 밀린 월세 해결하지 않으면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시모는 엄마의 말에 당황한 듯 보였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봤고 시모는 남편을 끌고 가버렸죠. 엄마는 그제서야 저의 손을 잡으며 떨린 마음을 진정하셨어요. 티는 안 났지만 처음 엄마가 제대로 따져봤던 것이라 속에서는 두근두근 떨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딸을 무시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시모의 태도에 참을 수 없었다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장터가 끝나고 엄마와 밥을 먹으면서 나눈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엄마는 채소들을 직접 키우고 판 것만 한 것은 아니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기신 보험금으로 엄마는 지방에 작은 땅을 사셨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채소들을 기르고 기른 채소들을 장터에 나가 파셨던 것인데요. 생각보다 채소들이 잘 자라고 잘 팔리기도 해서 조금씩 재산을 불려나가셨다고 해요. 너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재산과 보험금을 남겨줘서 이렇게 모을 수 있었어. 만약 그게 없었다면 나는 더 힘들었을 거야. 거기다가 지영이 네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건데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보채서
잘못된 결혼을 한 것 같구나. 아, 엄마, 아니야. 이건 다 내 선택인데 뭐.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근데 어떻게 상가 건물을 샀어? 아, 처음에 샀던 땅이 모자라서 모아둔 돈이랑 해서 새로 땅을 샀는데 나중에 거기가 재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더라고. 어차피 나는 농사를 지을 땅을 찾고 있어서 바로 처분을 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컸어. 농사 지을 땅을 더 사면 아무래도 혼자서는 힘들 수 있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지인이 상가 건물 괜찮은 거 있다며 이야기를 해주길래 바로 산 거지. 아, 난 엄마가 상가 건물 산 것도 몰랐네. 그러고 보니 지금 사는 집도 엄마가 사준 거고 엄마 진짜 알부자네? 그러게. 남편 없이 살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줄 알았는데 네 아빠가 그래도 길을 잘 터주고 가서 엄마가 덜 고생이지 뭐. 상가 건물을 사고 나서도 나는 바빠서 가보지도 못하고 관리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 니네 시어머니가 있더라. 깜짝 놀라서 아는 척 할까 싶다가 왠지 모르게 아는 척하면 안 될 것 같다 싶었는데 참 이런 일이 있을 걸 예상하고 있었나? 암튼 관리업체에서 사돈이 6개월 정도 월세를 미납했다고 해서 그냥 조금 기다려보자고 했던 상황이었지.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월세를 그렇게나 밀렸어? 그러게나 말이다. 너 결혼할 때도 자기네는 너 말고도 떵떵거리는 집안 여식 데리고 올 수 있다며 자신만만 하더니 알고 보니 전혀 아니었어. 그때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집안이라 생각도 들었고 거기다가 준호가 너무 싹싹하고 밝아서 좋은 집안에서 자랐다고 생각을 했었지. 아휴, 내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엄마, 내 눈은 엄마 닮았나 보다. 엄마, 자책하지 마.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해준 덕분에 나 죽었던 기가 쭉 살아났어. 엄마는 왠지 자신이 시모를 만나 단판을 한 것 때문에 결혼을 한 것 같다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엄마가 오히려 고마웠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남긴 돈으로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었지만 오로지 저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엄마가 건물주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시모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답니다. 매일같이 시모는 엄마를 찾아와 사과를 했어요. 거기다가 저에게도 미안하다며 엄마 마음을 돌려봐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지만 엄마는 더 이상 그 집안과는 엮이고 싶지 않다며 당장 월세를 해결하고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며 제발 가게만은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셨지만 엄마는 이미 1년 정도 월세를 납입하지 않았을 뿐더러 계약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셨답니다. 결국 엄마는 명도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내용 증명이 가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사과를 하시고 밀렸던 월세를 모두 내셨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도 사과를 하셨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영아,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엄마가 하도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다며 이야기하길래 내가 미쳤었나 봐. 괜찮아, 이제는. 나 준호 씨랑 더 이상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아.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혼하자. 이혼이라니. 지영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줘. 나 너랑 헤어지면 못 살아. 아니, 헤어지면 못 산다니. 당신 엄마랑 살면 되잖아. 내가 잘못했네. 남의 귀한 아들이랑 결혼을 하면 안 됐었는데. 이제라도 돌려줄게.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과를 빌었지만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의 부당 대우를 증거로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소식으로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께 이혼당할 위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지금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아도 될 돈을 가지고 계시지만 장터를 돌아다니시면서 채소 판매하는 일은 계속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엄마, 장터 나가는 거 힘들지 않아? 농사도 직접 짓고 있잖아. 엄마 이제는 좀 쉬면서 나랑 여행도 다니고 그러자. 지영아, 엄마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하고 싶어. 엄마가 처음 장사했을 때가 너 4살 때였거든? 그 어린아이를 장터 구석에 가만히 앉혀두고 정신없이 채소 팔고 있으면 찾아오는 손님들부터 옆가게 언니들까지 다 널 돌봐주었어. 내 사정을 아니까 아무런 말 하지 않아도 널 돌봐주더라고. 일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난 여기서 외로운 것도 있고 사람들 만나면서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지금 사정이 나아졌다고 그만둘 순 없지. 그래도 엄마, 이제는 쉬엄쉬엄 해야 돼. 건강도 생각하고 아빠가 엄마 고생하는 거 보면 마음 아파하실 거야. 그러게, 아빠 덕분에 이렇게 큰 돈도 벌 수 있었네. 이젠 농사는 어려울 것 같고 저번처럼 기부장터는 참석하려고. 그건 괜찮지? 엄마는 장터가 자신의 힘든 삶을 위로받는 공간이라며 되도록이면 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끝까지 말리지 못했지만 장터에 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엄마를 보면서 어쩌면 아빠의 그리움과 빈자리를 그렇게 채우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에 엄마의 선택을 묵묵히 존중해 드리려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뭐든 똑부러지게 잘한다고 어디에 가면 칭찬을 듣기 바쁜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욕심도 많아서 공부도 곧잘 했었고, 그러면서 제 인생은 탄탄대로일 줄 알았죠. 대학교 졸업 후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 일을 시작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수강생들은 많아지고 어린 나이에 제 학원을 운영하며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외동딸인 제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고, 아쉽게도 부모님이 원하는 결혼을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딱히 비혼주의는 아니었기 때문에 언젠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이 꿈일 때도 있었지만 워낙 강사 일이 바쁘기도 했고 따로 남자를 만나는 게 힘이 들어 결국은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를 받아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딱 봐도 훤칠한 키에 잘생긴 인물. 누가 봐도 훈훈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전 그런 훈훈한 외모를 가지고 수려한 말솜씨를 가진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고 외모와는 다르게 소탈한 성격에 가장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곤 자연스레 가까워지며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아쉬울 거 하나 없어 보이시는데 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운명이 되려고 지금 만난 거 아닐까요? 아, 그러게요. 딱히 비혼주의는 아니었는데 시글리 놓치기도 했고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려고 그랬나 봐요. 제가 성질이 급한 편이기도 하고 어차피 빨리 결정하고 결혼할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잘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아들이 하나인지라 얼른 결혼을 했으면 바라더라고요. 민주 씨도 그렇죠? 나이도 있고 하니 미룰 거 있나요? 제가 다른 거는 다 약속 못 드리지만 민주 씨한테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될 거예요. 저 믿고 민주 씨는 잘 따라오시면 돼요. 네, 전 다른 것보다 일단 사람 됨됨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희상 씨가 딱 그런 것 같아 마음이 놓여요.
외모만 시원시원할 줄 알았는데 성격까지 쿨한 남편을 보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결혼식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죠. 남편은 중소기업의 대리 직급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남성이었어요. 외동아들의 홀어머니 한 분만 모시고 살았는데 경제력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마음이 따뜻하고 남에게 공손한 태도를 지닐 줄 알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초에 남편의 재력은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외동딸이라고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었고, 저 역시 사회적으로 조금이나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보단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 부분에서 남편이 저에게 어울리는 짝인 줄 알았고요. 결혼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제 환상이 컸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결혼 전 좋은 모습만 보여주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게 되자 가부장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자주 부딪히게 되었어요. 섣불리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서 오는 단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을 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했기에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왜 이제 들어와? 자기 6시에 퇴근이면서 11시가 다 돼서 연락도 안 되고 이제 오는 게 말이나 돼? 바가지 긁으려고 결혼했냐? 너는 네가 학원 운영하니까 모르지. 직장인들이 얼마나 고달픈지. 상사가 회식하자고 하면 그냥 하는 거야. 우리는 알아? 이런 비애도 모르면서 따박따박 바가지나 긁어대냐? 내가 진짜 결혼은 괜히 해가지고. 뭐? 우리 결혼한 지 이제 고작 5개월이야. 근데 결혼을 괜히 했다고? 지금 술 취해서 막말하는 거지? 진심 아닌 거지? 됐다. 말을 말자. 너한테 말해봤자 네가 내 고충을 알아? 그 조지 잘 나간다고 서방 무시하기 바쁘지. 나 건드리지 마. 내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땡 잡았다고 하는데 무슨 땡을 잡았다는 건지. 너 학원 운영해서 나한테 뭐 보탬 되는 거라도 있어? 내가 운영하는 학원이 왜 당신한테 보탬이 돼야 돼? 자기 말 웃기게 한다. 내가 뭐 돈 많은 줄 알고 결혼했다는 거야? 됐어. 말을 말자. 말하면 입 아프지. 어쨌든 바가지 긁으려면 그만해. 진짜 피곤하다. 너랑 이러쿵저러쿵 할 기분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 그 전에 나한테 보여줬던 행동들이랑 이런 게 너무 달라서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 모르겠다. 결혼한 지 5개월 차에 남편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굉장히 성격적으로 자격지심이 큰 편에 속하더라고요. 벌이가 더 큰 저에게 늘 자격지심이 있었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그 부분으로 인해 다툼이 많아진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술만 먹으면 남편은 저에게 거친 말을 일삼았어요. 결혼 전에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제 자신이 작아지는 건 한순간이었죠. 전 결혼 후 남편이 호르몬이 걱정을 많이 하여 나름 신경 써서 따로 분가를 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결혼 전 저에게 나긋나긋한 모습을 보이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늘 남편의 문제에 있어서 가민하게 반응하는 시어머니 때문에도 힘든 결혼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제 행복만을 바라고 바랬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애써 부모님께는 힘들다고 얘기를 못하겠더군요. 내가 선택한 이 가정,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지켜내야겠다고 생각하며 마인드 컨트롤하기 바쁜 하루하루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희상이한테 들었다. 너 요즘 그렇게 희상이 바가지 긁는다며?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힘든 애한테 왜 그런다니? 넌 네가 학원을 운영하니까 아랫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우리 아들 그만 들복 가라. 아니 그렇게 밖으로 놔두는 게 싫으면 너네 학원에 이사 자리나 이런 거 취직시켜주면 좀 좋아. 여자 혼자 아무래도 학원 운영하는 것도 힘들 텐데 듬직하니 남편이 와 있으면 네가 얼마나 편해? 이런 걸 내가 꼭 먼저 얘기를 꺼내야겠니? 너도 참 눈치도 없다. 너 진짜 희상이 말대로 네가 벌어오는 돈이 좀 많다고 네 남편 무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아무리 여자가 밖에서 잘 나가봤자라고 그거 모르면 안 된다. 학원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 희상 씨를 어떻게 학원에 취직을 시켜요? 그리고 희상 씨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어쩜 애가 눈치가 없니? 희성이가 그 말을 꼭 입 밖으로 꺼내야겠어?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네가 알아서 희성이 편하게 해주면 좀 좋으냐? 얼마나 눈치가 없으면 남편을 저렇게 밖으로 나돌게 해. 너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네 것도 희상이 거고 그런 거지 부부가 별거니? 그럼 희상이도 밖에 나가서 눈치 볼 필요도 없을 거 아니야. 내가 속상해서 그래.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에게 저희 학원에 남편을 취직시켜 달라고 하였고, 그 말을 계속 들으니 처음엔 거절하였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저 역시도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오히려 공통분모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저희 학원 이사 자리에 취직을 시켜주었고, 학원 돌아가는 실정과 수강생 관리, 학부모 상담 등등 여러 가지 일을 맡기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오히려 부부가 운영하는 학원도 많으니 남편과 더 가까워지고 싸움이 사그라들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이제 수강생 관리랑 학부모 상담도 하고 대체적으로 학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니까 더 부지런해져야 돼. 당연하지. 이제 내 학원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또 남 밑에서 일하는 체질은 아니어도 이렇게 내 거 하나 뭐 맡아서 하면 기똥차게 잘하거든. 두고 봐. 이 학원 여기 동네에서 수강생 최대로 많이 받는 학원으로 만들어줄게. 넌 신랑 잘 만난 줄 알아. 그래. 그래도 말이라도 기분 좋네. 당신도 오랜만에 나한테 다정해진 것 같고. 그럼 우리 진짜 다시 잘 지내보자. 네가 나만 믿어주면 우리가 싸울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학원도 나한테 다 맡겨. 어차피 네가 운영한 학원이 내가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내가 진작에 이렇게 일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참 그동안 얼마나 남의 눈치 보면서 일했는지. 이제 내 세상이다 이거야.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래도 인물에서 놀아야 되는 법이지. 아, 그리고 어차피 그럼 내가 편하게 부릴 사람 하나 필요하니까 학원 데스크 직원 좀 바꿔도 되지? 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안 돼, 그건. 데스크 직원, 오래 있던 직원이기도 하고, 우리 학원에 전반적인 것들을 해주고 있는 친구야. 그건 안 되겠어. 남편은 데스크 직원을 바꾸자고 저에게 요구했지만, 오래 일한 직원을 한 번에 자를 수 없던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안 된다고 하자 임의로 한 명을 더 구해서 데스크에 앉혀 두더라고요. 처음 봤지만 학원과는 어울리지 않게 생긴 여자 직원이었어요. 화가 났지만
그래도 본인이 잘하려고 직원까지 구했나 보다 싶어 따로 말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을 하면 남편이 또 화를 내며 성화를 할까봐 그저 묵묵히 지켜보려고 했었죠. 그땐 그냥 남편과 정말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내 월급 쪽에서 저 친구한테 월급 주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당신이 왈가왈부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래도 그렇지. 우리 학원에 데스크 2명씩은 필요 없는데. 뭐, 일단 알겠어. 당신 일하는데 전적으로 비서처럼 부린다는 거지? 명색이 이사가 돼가지고 혼자 다니는 게 말이 되냐? 다 내가 이 학원 운영 잘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나만 믿어.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하겠지. 나 당신 믿는 거 알지? 뭐 당신이 알아서 잘하겠지만 정말 잘해야 해. 실망시키지 말고. 그리고 저 친구 이력서 좀 볼 수 있을까? 그래도 학원 데스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이력이나 이런 건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나 못 믿는다. 내가 어련히 알아서 사람 잘 뽑아 쓰려고. 넌 그냥 학원 강의나 충실히 해. 학원은 나한테 맡겨두고. 학원 운영을 남편에게 맡기니 남편이 회사를 다닐 때보다도 사이가 더 좋아지는 듯 했어요. 남편 또한 자존감이 올라가서 그런지 저에게 연애 때와 같이 나긋나긋하게 해지며 다정해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그래, 그동안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던 거였구나 싶었고 저 역시도 남편에게 맡기길 잘했다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남편을 믿어주니까 나아졌죠. 하지만 이것도 그때뿐이었어요. 처음엔 가정적으로 변하겠다고 다짐하던 남편은 오히려 학원 이사가 되자 밖으로 도는 일이 더 많아졌고 시키지도 않은 학원 영업을 한답시고 일하던 도중 외부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워낙 수업을 많이 하고 있던 터라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없었던 저는 강사들이 말을 해줘야 알았죠. 남아있던 강사들은 제 남편에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이사님 밖으로 엄청 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민호 어머니 왔었는데 상담도 안 하시고 외부 미팅 있다면서. 아, 그래요? 제가 따로 얘기해 볼게요. 아무래도 학원 경영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이다 보니 외부 미팅도 하나 봐요. 주의 줄게요. 사실 원장님 실력이면 뭐 외부 홍보를 안 해도 알아서 찾아오긴 하잖아요. 오히려 이사님이 자꾸 자리를 비우시니 저희가 수업도 해야 하고 학부모 상담까지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님이 잘 얘기해 주셔요. 저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왜 이렇게 전화 연결이 안 되냐? 애들 성적 때문에 상담하고 싶은데 언제쯤 되냐 말이 많아서요. 아, 네, 참고해서 전달할게요. 아유, 미안해요. 그렇게 불편함이 있는 줄은 몰랐네. 내가 잘 알아듣게 얘기할게요. 아, 그리고 그 데스크 직원 말인데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지난번에 하루 종일 핸드폰만 만지고 있더라고요. 시험지 좀 복사해달라고 했더니 자긴 이사님 비서라며 그런 일은 안 한다고 하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도 주의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그래요? 알겠어요. 여러모로 선생님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었네. 주의 줄게요. 그러니까 기분 풀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 강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내가 너무 남편에게 학원을 방치했구나라고 생각이 들며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려 했지만 역시나 남편은 큰 소리를 치며 저에게 뭐라고 했고
오히려 더 사이가 악화될 뿐이었죠. 남편의 행동이 머리로는 아니란 걸 100번, 1000번 알았지만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더 뭐라고 할 걸 알았거든요. 어이없으시겠지만 제가 선택한 이 가정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애써 참으려 했고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도 다 내 탓이니 누구도 원망 말고 내가 끝까지 안고 가자라는 미련한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하고 다니느라 매번 학원을 비우는 거야? 새로운 수강생들도 좋지만 기존 수강생들도 챙겨야지. 학부모 상담이 기본인 거 몰라? 내일부터는 외부 일정 말고 학원 일정에만 충실해줘. 당신 이러려고 내가 이사시킨 거 아니잖아. 부탁할게. 그리고 그 데스크 직원 자기 비서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더래. 그러면 이 학원에 있을 이유가 없지.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냥 해고할 거야. 그런 줄 알아. 이건 원장으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당신이 내 말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우리 학원을 위해서니까.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나 가르쳐? 내가 알아서 하지.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내 기분이 좋겠어? 하여간 꼴랑 학원 하나 운영한다고? 또 나 가르치려 하지? 이래서 여자가 바깥일하면 사람을 쫄로 본다니까? 엄마 말이 딱 맞았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이건 내가 해야 할 말이라 하는 거지. 당신 어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꼬여 있는 거야? 꼬이긴. 지금도 날 가르치잖아. 엄연히 난 내 할 일이 있어서 돌아다니는 건데 이래라 저래라. 이러려고 나 취직시켰어? 그리고 내 직원을 네가 왜 잘라? 내가 월급 주는 건데. 그 직원 보고 내 일만 잘 봐달라고 하고 쓰는 건데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그 강사들도 아주 웃기네. 선생들이 다 그러냐? 아니다. 선생도 아니지. 학원 선생이 무슨 선생이라고. 다들 진짜 유세 떠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태도를 보아하니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최대한 이성을 차리려고 했어요. 워낙에 자격지심이 심한 남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은 건드리고 싶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와 있었던 이야기까지 시시콜콜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전했고 역시나 이번 일이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들 사랑 유별났던 시어머니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길길이 날뛰며 제가 퇴근하고 오기만을 기다리셨고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기엔 막말이 내리 꽂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저는 그날 정말 집이 떠나가라 시어머니와 한바탕 하고 말았고 그 길로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어요. 한번 이렇게 지르고 나니 그동안 왜 이렇게 참고 살았나 싶었고 왜 이렇게 미련했냐 싶을 정도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희상이 머리 위에 앉아있지 니가? 어디 여자가 남편 하는 일에 태클을 걸어? 희상이가 너 위해서 하는 일이지 그게 본인 위해서 한다냐? 이래서 고분고분한 게 최고라니까. 뭘 보고 너랑 결혼했는지 내가 아주 뜯어말리지 못한 게 전추의 한이다.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절을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뜯어말리지 못했다고요? 아들이 능력도 없으면 잘하라고 타일러도 모자랄 판에 매번 아들만 두둔하니 아들 성격이 저렇게 변하지 안 변해요? 희상씨 저렇게 된 것도 어머님 탓도 있다고요. 뭐야? 우리 희상이가 어때서? 아주 지만 잘났지 세상에서? 우리 희상이 무시했단 빠. 내가 너 가만 안 둘 테니까. 엄마, 저것 봐.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애초에 우리 집을 무시하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니까. 지 잘난 맛에 사는 애야. 이래서 내가 여자 능력 다 쓸모없다고 한 거다. 어쩜 지 잘난 줄만 알지? 대놓고 시애미까지 무시할 줄 누가 알았겠어? 가만 안 두시면 어쩔 건데요. 저도 어머님이랑 희성 씨한테 정말 진절머리 나네요. 제가 너무 결혼을 괜히 서둘렀어요. 아이고, 이래서 배운 것들은 안 된다니까.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아주 지만 잘났지? 니네 친정부모가 너 이따위로 하라고 그렇게 그 돈 주고 대학교까지 보내서 선생 만들었다냐? 사교육하는 게 무슨 선생이라고? 그래, 참나. 뭐라고요? 그러는 어머님 아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요? 어머님을 돌아보시거나 저한테 충고하세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니까. 전 이 말만을 하고 집을 나와버렸죠. 정말 이혼까지 생각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쏟아부은 것이었어요. 한 번도 내 인생에 실패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중요한 일륜지 대사를 망쳤다고 생각하니 심적으로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그렇게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왔음에도 남편에겐 연락조차 없었고 오히려 잘 나가주었다고 생각한 것인지 절 찾지도 않았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진지하게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출근은 해야 했기에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을 했어요. 제가 출근을 하고 얼마 안 있다 놀라운 소식 하나를 듣게 되었는데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제 생각을 바꿔먹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원장님한테 말해야 하나 아님 넘어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이사님이랑 저 데스크 직원 보통 사이가 아닌 거 아세요? 며칠 전에 차 키를 두고 가서 학원 마무리하고 다시 학원에 갔는데 이미 둘이 연인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원장님 너무 놀라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원장님 잘못도 아니고요. 아, 고마워. 이런 건 내가 바로 알아야지. 알겠어. 일단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비밀만 잘 지켜줘. 사진만 나한테 보내주라. 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애정이 없는 남편을 생각하고 곱씹으며 완전히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할 순 없었지만 이 사건 하나로 그동안 나한테 왜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사랑하지도 않는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마음이 아팠지만 정리는 쉬웠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정말 큰 쓴맛을 보고 나니 이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면서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어젠 네가 좀 심했어. 오늘 당장 엄마한테 가서 사과드려. 솔직히 네가 나 무시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리고 뭘 그렇게 말대꾸를 해서 어른 기분을 상하게 하냐? 어차피 싸움이 길어질수록 너만 손해야.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 네 인물에 나 같은 남자 만나기 쉬운 줄 알아? 내가 그나마 너 하나 구제해주고 사는 건데 네가 참고 살아야지. 그래야 공평해. 나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야? 그래. 내가 왜 집을 나가? 집을 나갈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알겠어. 오늘 들어갈게. 이따 외부 강의 있어. 외근 나갔다가 갈 거니까 좀 늦을 거야. 엄마네 집 쪽에 있는 강이어서 아마 엄마네서 자고 올 수도 있고. 그래. 오랜만에 친정 가는 것도 좋지. 장모님 본 지도 오래됐잖아.
너도 요새 스트레스 많이 쌓였을 텐데 그럼 그렇게 해. 자주 좀 가라. 나도 잘 좀 올게. 맨날 학원에서 보고 집에서 보고 나도 지겹다 지겨워. 오늘 푹 쉬고 와서 엄마한테 사과해. 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하지 않는 남편을 보고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날 정말 사랑하지 않는구나 말이죠. 그리곤 마음을 다잡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정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진짜 친정으로 갈까 싶었지만 막상 부모님을 뵈면 오히려 눈물이 더 쏟아질 것 같아서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서자 신발장엔 웬 낯설지만 익숙한 여자 신발이 하나 있더라고요. 서서히 그 신발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들어가니 거실엔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시어머니 셋이서 하하호호거리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고 셋이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이미 그 여자는 이 집 며느리 행세를 하며 시어머니와 사이가 꽤나 좋아 보였어요. 역시 그 데스크 직원과 남편은 보통 사이가 아닌 게 확실했고 꽤 오래된 사이 같았어요. 참 잘 돌아간다. 학원에 취직시켜달라고 그렇게 연을 하더니 이러려고 학원에 취직시켜달라고 한 거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이러려고 나랑 결혼한 거였지? 그리고 고작 만난다는 애가 우리 학원 데스크였어? 그래, 쌍쌍이 잘 어울린다. 어디 잘해봐. 네가 얼마나 애를 틀복 갔으면 다른 애한테 눈이 돌아갔겠니? 엄연히 네 탓도 있는 거야. 오죽 못 났으면 남편이 바람이 날까? 옛말부터 남편이 바람나면 여자 책임이라고 했다. 오죽 못 났으면 남자가 바람이 나도록 아무것도 몰라? 슬프니까 따로 없지. 같은 여자면서 참 막말도 다양하게 하시네요. 그러니 그 의미에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이 태어나지. 이제 마음 정리 다 했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헤어지자. 뭐 재산 분할 같은 것도 해줘야 하는 거 알고 있지? 내가 다 알아봤어. 그냥 모른 척 넘어갔으면 너 이혼녀는 안 만들려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너도 네 자존심에 이러고는 못 살잖아. 그냥 이혼하자. 나도 그냥 새 출발하는 게 마음 편하겠어. 인물은 없지만 재산도 있겠다. 귀찮게도 안 할 것 같아 결혼했지만 도저히 못 살겠다. 네 본심이 이제 나오는구나. 그래, 이혼하자. 너 같은 걸 남편이라고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나도 이제는 못하겠다. 헛웃음이 나왔어요. 외근하고 일찍 오니 상간녀와 같이 있던 것도 모자라서 이혼까지 먼저 요구하는 남편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 모습을 보고 태연하게 제 짐을 싹 챙겨 나오자 저희 학원에서 일하고 있던 그 데스크 여자 직원 상간녀가 절 붙잡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전 그 얘기를 듣고 코웃음이 나서 얼마나 웃기던지 그 자리에서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딱이다 싶을 정도로 남편과는 정말 잘 어울리는 천박스러움이었어요. 뻔뻔한 것도 만렙 수준이었고요. 아니, 남편이 외도했는데 괜찮나요? 원장님 멘탈 장난 아니네요. 이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건가? 그래도 보통 남편이 바람났다고 하면 울고불고 왜 그랬는지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진짜 의외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원장님. 그러니 오빠가 정남이가 떨어지지. 어쩜 이런 상황에서도 이성적일 수 있는지 진짜 놀랍네요. 멘털 부러워요. 네가 지금 날 비웃는 거니? 상간녀 주제에 감히? 아, 그래.
넌 거기까지밖에 생각 못하니까 고작 상한녀 따위나 하고 있지. 이 남자가 너한테 뭐 해준다든? 과연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나랑 이혼하면 땡전 한 푼 없는 알그지야. 학원 이사? 그것도 나랑 혼인생활 유지할 때나 달고 있는 직함이지. 나랑 헤어지면 얘 무일푼 그지야. 너 잘 생각하고 주둥이로 내뱉어. 뱉는다고 말이 아니란다. 전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을 보여줬고, 제 휴대폰을 보자마자 상간녀는 기겁을 하며 황급히 도망쳤죠. 사실 핸드폰 속에 있는 것은 남편의 실체였는데, 그동안 술을 먹고 들어와서 저에게 막말을 일삼던 동영상과 시어머니의 욕이 섞인 거친 말, 그리고 집, 차, 학원, 다른 것들이 모두 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서류들을 보여준 것이었죠. 말 그대로 이 남자는 저와 이혼하면 아무것도 없는 폭군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상간녀는 그동안 이사라고 해서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에게 기생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자리에서 줄행랑을 쳤던 거죠. 참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유치하기 짝이 없던지 남편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에게 뭐 하는 거냐며 소리를 쳤고, 전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을 내리쳤어요. 제가 뺨을 날리자 당황한 남편은 그 자리에서 나뒹굴어졌고, 그 모습을 보고 전 집을 나와 곧장 법원에 이혼 신청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거기 날아온 소장 봤지? 위자료 준비해놔. 아무 능력도 없는 너를 그저 마음 하나만 보고 결혼했더니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그리고 재산 분할? 웃기지 마. 변호사한테 알아보니 너랑 나랑 혼인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너랑 결혼하기 전에 이룬 재산이어서 너한텐 한 푼도 안 간대. 어쩌냐? 그나마 재산 분할로 한몫 든든히 챙기려고 했나 본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아저씨. 뭐야? 어떻게 한 푼도 안 줘? 네가 재산이 얼만데? 그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랑 결혼을 왜 했겠냐? 그게 네 목적이었지? 두고 봐. 네 영혼까지 탈탈 털리게 만들 테니까. 시엄마 집이라도 팔아야 할 거야, 아마. 기대해. 두 그지들이 어떻게 추락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니까. 그동안 내가 참고 살았던 것들 다 대갚아 줄 거니까 그리 알아.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자 남편은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듯 재산 분할 얘기를 꺼냈어요. 온갖 정이 털렸고 오히려 제 마음 정리하기는 쉬웠어요. 제가 들이밀었던 증거물로 남편이 저에게 욕과 험한 말을 하는 영상도 가정 파탄으로 인정되어 저에게 위자료를 주게 되었고, 혼인 기간도 짧고 결혼 후 제 재산에 한 푼의 기여도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상간녀한테도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에게 모든 걸 속았다고 이 재산이 다 남편 건 줄 알았다며 억울해했지만 그 나물에 그 밥 아니겠어요? 역시나 상간녀에게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만 거친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도 허구한 날 들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따로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죠. 모든 재판이 끝나고 이제야 남편은 아차 싶었는지 저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절 설득하려 했어요.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그냥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이야. 내가 진짜 잘할게. 우리가 돈이 어디 있냐? 꼴랑 엄마 그거 빌라집 한 채 있는 거 팔아서 너한테 위자료 주고 나면 어떡하라고. 그래도 정이 있지.
넌 정이 있어서 나한테 그렇게 뒤통수를 쳤니?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 이럴 줄 모르고 내 뒤통수를 친 건 아니잖아. 얼마나 무식한 변호사한테 물어봤길래 이 돈이 다 네 돈이 될 줄 알았니? 어리석다 정말.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한테 애걸복걸도 하지 마. 어차피 그래봤자 내 마음 안 변해. 건선징악이 왜 있는데? 앞으로는 좀 착하게 살아. 네가 원하면 엄마한테도 사과하라고 할게. 다 내 잘못이야. 너무 어리석었어.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넘어가 주라. 어? 또 매운맛 보고 싶은 거 아니지? 헛소리 말고 가던 길 가자. 이제 서로 얼굴 볼 일도 없을 거니까. 아우,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 같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 너한테 기대도 없고 이런 일 있어도 넌 변하지 않겠지. 넌 그런 인간이니까. 어디 그 짓꼴로 잘 살아봐.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였고 결혼 생활이 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도 알아보았지만 어쨌든 제 의사로 결혼을 한 것이고 결혼 후 발생된 모든 일들이라 따로 무효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번을 계기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답니다.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제 인생에 실패란 없을 줄 알았는데 가장 큰 일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니 제 자신이 계속 아닌 걸 알면서 외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일을 실패라 생각하지 않고 정말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죠. 전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와 상간녀에게 받은 위자료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기부하였습니다. 엄청 큰 재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위자료는 정말 뜻깊게 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집을 팔아 월세집으로 이사 갔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은 나이도 차서 어디 들어갈 데가 마땅치 않아 지금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전전하고 있다고 하고요. 참 우스운 결말 같아요. 아님 정해진 결말이었으려나요? 전 상처를 극복하고 지금도 열심히 학원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고 편안해진 것 같아 요즘 들어 얼굴 보기 좋다는 말을 듣고 살아요. 이 기억이 정말 잊혀질 순 없겠지만 그래도 나중엔 인생인 에피소드의 일부분으로 기억되는 날도 오겠죠? 두서없이 써봤는데 즐겁게 봐주셨으면 해요. 저도 이 채널을 보고 울고 웃고 위안을 많이 얻거든요. 그럼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들, 딸과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50대 여성입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에 후회는 없지만 막상 떠나려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곧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제 결정을 번복할 마음은 없습니다. 큰 아들 따라 제 딸과 저는 해외로 떠나게 됐지만 이곳에 남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저희 가족과 관계 형성이 좋았다면 분명 함께 떠날 수 있었을 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아픔을 겪게 되었던 터라 조금의 미련도 없이 그리고 그 사람들과 정을 떼내려 합니다. 평소에도 저희 가족이 상처를 많이 받았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최대한 참고 살아왔었어요. 그 이유는 남편이 불행하게도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시모는 그 탓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2년 전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 옆에 제가 타 있었고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스카우트된 아들이 잠깐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돼서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이라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를 태우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차가 미끄러졌는데 남편은 저를 지키기 위해 운전대를 안쪽으로 틀었고 가드레일과 부딪히게 되면서 전복이 되었는데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게 된 남편은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 사고가 나기 5분 전에 남편이 저를 태우고 막 출발했을 때 시모가 전화를 했었어요.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 사고 위험이 있어서 제 아들이 버스 타고 바로 시댁으로 오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걱정을 하셨는데 남편은 아들 얼굴을 빨리 보고 싶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터지게 된 거였죠. 그리고 시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가 전부 제 탓이라고 했었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퇴근한 저를 태우러 갔다가 공항으로 가는 길에 사고가 나게 된 거라 저에게 잘못이 있는 거라고 오열을 하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건 시모의 말처럼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면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기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뒤 다니던 회사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회사를 다닐 수 없었던 이유는 항상 남편이 먼저 퇴근하고 저를 데리러 왔었기 때문에 회사에만 도착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시모는 퇴사한 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장남이 세상을 떠났으니 시모와 신우를 제가 책임져야 한다며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한 뒤에 시댁으로 들어와 살길 원했습니다. 그 말에 당황해서 바로 답을 주지 못했었는데 시모는 세상 떠난 아들의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제가 시댁에 들어오길 강요했었죠. 남편이 떠난 뒤 혼자가 된 저는 처음엔 모든 게 제 탓인 것 마냥 느껴져서 죄책감 때문에 시댁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를 걱정한 딸은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한 뒤 저를 따라 시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시모가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고 출퇴근 거리가 멀어도 시댁으로 들어왔었어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들은 이런 상황들을 불안해 했었지만 아들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어서 때를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딸이 시댁에서 생활하게 된 날부터 시모는 세상 떠난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다고 우울증까지 왔다면서 집안일들은 전부 저와 제 딸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인 신우는 원래 성격이 안 좋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더욱더 저희 모녀를 괴롭히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얼굴 붉히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시모와 신우의 행동에 결국 안 좋은 감정이 터져버리게 되었고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딸도 남편이 세상 떠나고 2년 동안 참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더는 감정 조절을 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제 딸과 신우가 서로 이번 설 명절날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우게 된 이유는 제가 힘들게 만든 음식 때문이었어요. 식사를 하기 위해 서로 둘러 앉았는데 중앙에 올려놓았던 갈비찜을 대놓고 신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시모의 행동에 당황한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올려놓은 갈비찜이 전부라 같이 먹어야 하지 않겠냐고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는데
그런 저를 노려보던 신우가 밥 먹다 말고 젓가락으로 식탁을 강하게 내려치며 저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 지금 하는 말 들었어? 갈비찜을 같이 먹겠다잖아. 겸상하는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젠 아주 대놓고 먹는 걸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네. 지금까지 노처녀로 살아온 것도 서러운데 내가 갈비찜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돼? 엄마, 뭐라고 한 소리 좀 해세요. 조용히 있으니까 우리가 아주 만만한가 봐. 내 딸이 먹고 싶다길래 가까이 끌어줬는데 뭐가 잘못됐니? 밥상머리 앞에서 숟가락도 뜨기 전에 기분을 잡치게 만들어? 지난 너는 굳이 갈비찜을 입구멍에 쳐넣어야 되겠니? 널린 게 반찬인데 왜 하필 갈비찜이야? 할미가 얘기했지? 이건 너희 고모를 위한 거니까 만지지 말라고 매번 명절마다 얘기를 했을 텐데 붕어 대가리도 아니고 벌써 또 까먹은 거야? 도대체 머리통은 왜 들고 다니는 거야? 그냥 장식품이니? 굳이 먹고 싶으면 밥 먹는데 분위기 망치지 말고 나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 너희들이 왜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지 벌써 까먹은 거야? 내 아들 세상 떠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감을 잃은 거냐고? 누구 때문에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평생을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될 년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눈을 부라려? 종년들 주제에 감히 우리 딸 갈비찜에 손을 대? 어머님,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모두가 둘러앉아 같이 먹으려고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저희도 상당히 곤란하죠. 나이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먹을 거 가지고 유치하게 계속 이럴 거예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울 거면 그냥 갈비찜은 아무도 안 먹는 게 좋겠어요. 계속 싸움만 나잖아요. 지금 어디에 손을 대는 거야? 그 더러운 손 안 치워? 종년 주제에 감히 갈비찜에 손을 대?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들었어? 이것들 안 되겠네. 너희들 저짝 가서 밥 따로 먹어라. 하여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내 아들이 왜 너 같은 년이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장남이 세상을 떠났어. 알아서 키워도 모자랄 판에 눈치 없이 갈비찜에 손을 올려? 보자 하니까? 너희들 좋게 말로 하니까 내가 우습지? 시모는 기분이 상했다며 갑자기 저와 제 딸의 밥그릇을 들어 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앞으론 겸상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저와 딸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제 딸과 명절 음식 준비하는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두 모녀가 갈비찜 하나 가지고 집안 분위기를 상당히 안 좋게 만들어버려 저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동안 세상 떠난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서 최대한 참고 있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시모와 신우의 잘못된 행동에 결국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힘들게 음식 준비했는데 고작 갈비찜 하나 가지고 유치하게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요? 어머님 성격이 더러우니까 아버님도 버티지 못하시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신 거라고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희가 노비예요? 종년들이라뇨. 그이가 세상 떠난 게 저도 마음이 아프고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어머님은 제 마음 조금도 헤아려 주려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점이 너무 서운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어디서 시애미한테 말대꾸를 하고 있어? 우리 집 양반이 세상을 떠난 게
내 잘못이라고? 암에 걸린 것도 내 탓이니? 어머님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한 거겠죠.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돌아보시면 답 나올 텐데요. 어쩜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지금까지 우울증약 먹으면서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가 같은 아픔으로 힘들면 최대한 좋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만 아니었어도 내 아들 세상 떠날 일 없었다. 너 하나 때문에 돌이킬 수도 없는데 그럼 화가 안 나겠어? 회사로 데려와 달라는 말만 안 했어도 그쪽으로 갈 일도 없었을 테고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너 탓이 아니야.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건 안 보여? 나는 네가 평생 내 아들 세상 떠난 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불행이 나를 숨쉬게 만드는데 여기서 멈출 이유 없잖아. 당장 엎질러진 밥그릇 전부 치우고 저기 구석에서 얼굴 안 보이게 밥을 처먹든지 해라. 같은 공간에서 숨쉬며 사는 것도 정말 곤욕이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내 아들이 세상 떠난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지. 할머니가 드디어 병원에 갈 시간이 됐나 보네.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어. 엄마, 우리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더는 이 집구석에 붙어 있을 필요 없다고요. 야, 이 쬐깐한 게? 너 지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희 엄마가 그리 가르치디? 아주 두 모녀가 쌍으로 난리를 치는구만. 내가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너 오늘 그 버르장머리 좀 당장 뜯어 고쳐야 할 것 같다. 엄마,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 오빠는 세상을 떠났는데 내 앞에서 저렇게 멀쩡히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라통이 터진다고요. 눈치도 없이 우리 오빠가 좋아했던 갈비찜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희들은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신우는 무서운 눈빛으로 저와 제 딸을 노려봤어요. 그리고 거침없이 제 딸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제 딸 또한 안 좋은 감정이 계속해서 쌓여왔던 터라 신우를 똑같이 밀쳤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설 명절날 대판 싸우게 되었고 무지막지하게 달려든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남편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 서로 안 좋은 감정은 가지고 있었지만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시모와 신우는 저희 모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만 참기로 했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그 자금으로 아들은 미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중에 돈이 많지 않았고 최대한 버티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시모와 신우는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제 딸을 함부로 대했어요. 어차피 떠나면 평생 얼굴 볼 일 없어서 저희 가족은 최대한 시모와 신우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고 갈빗대로 뺨 세례까지 날아왔습니다. 만약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다면 함께 떠나는 걸 고려해 봤을 텐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걸 겪고 와서 더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안이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뒤엉켜 있던 시모는 행동을 멈췄고 고개를 돌려 인터폰을 바라보길래 저는 시모를 밀친 뒤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아니, 얼굴이 이게 뭐예요? 진아, 너도 꼴이 이게 뭐야? 할머니, 저랑 약속하지 않았어요? 저 오기 전까지 최대한 좋게 지내기로 했었잖아요. 아유, 우리 손자 왔어? 네 엄마가 할머니를 얼마나 속썩였으면 이렇게까지 행동했겠니?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가 터져버린 거라 어쩔 수가 없었다. 너는 만신창이 된 할미 꼴은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오늘 온다고 하지 않았잖아. 애미 너는 우리 손자 온다고 이제 말도 안 한 거야?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을 한 거지? 너희랑 사는 거 지긋지긋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이참에 우리 손자가 이 할미 좀 데려가면 안 되겠니? 이 집구석에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사는 것도 이제 지겹고 숨 좀 쉬면서 살고 싶구나. 우리 손자는 할미 편이지? 그래. 할머니랑 고모가 너 올 때까지 얼마나 목 빠지게 기다렸는지 알아? 나도 늦었지만 결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여기에는 나랑 맞는 사람이 없다니까? 해외에서 찾아봐야 되겠어. 더 늙기 전에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조카가 고모 도와줄 거지? 너 좋은 곳에 스카우트 제의 받아서 돈도 많이 받는다며. 네, 저도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희 아빠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끝난 뒤 비행기 타기 전에 제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 엄마랑 제 동생 잘 좀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할머니가 저희 엄마 잘 챙겨주겠다고 하셔놓고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제가 안부 전화 드렸을 때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면서요. 서로 단 한 번도 얼굴 붉힌 적 없었다면서. 그건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이 정도로 심각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지금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이번에 지금 일하는 곳보다 더 큰 금융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 받아서 회사를 옮기기로 했거든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조건이 뭐였는지 알아요?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 살아도 넉넉할 정도로 큰 집을 제공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명절이고 좋은 소식도 알려드릴 겸 해서 잠깐 온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짐 챙기세요. 할 만큼 했고 더는 이 집구석에 붙어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끼리만 출국해요. 여권도 미리 준비해 놨죠? 몸만 떠나면 되는 거니 내일 바로 출발해요. 아니, 잠깐만. 갑자기 떠난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너 할머니 꼴은 안 보이는 거야? 이거 봐봐라. 머리가 한 움큼 빠져있고 옷도 다 찢어졌다. 여기 얼굴 보래도 너희 엄마한테 긁혀서 손톱 자국까지 났다고. 지금 이게 내 잘못만 있는 거 같니? 서로 불만이 있어서 그 감정이 터져 나온 것 뿐이지. 평소엔 잘 지냈었어. 안 그래, 혜미야? 아들은 이미 두 길을 닫아버렸고 제 딸과 저는 몸만 떠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지고 갈 짐만 챙기려고 움직였어요. 시모의 말에 아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최대한 상황을 풀어보려 했지만 이미 서로가 받은 상처의 골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좋게 풀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너희들 전부 다 떠나버리면 집안일은 누가 하고 음식은 또 누가 만들어? 설마 생활비까지 끊어버리는 건 아니지? 네, 그것도
이제 그만하려고요. 매달 할머니한테 드렸던 용돈도 더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고모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내 동생 잘 챙겨주고 있다는 거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 너무 실망스럽고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고모가 왜 지금까지 남자 하나 못 만나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줄 알아? 고모 성격을 봐봐.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해외 가서 남자 찾는다고 고모 성격 맞춰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남 인생 망치지 말고 그냥 평생 노처녀로 혼자 살아. 애미 너 정말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너희들 그냥 가버리면 여기에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냥 이대로 떠나버리면 굶어 죽는다는 거 몰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집 처분하면 되죠. 둘이서 살기에는 너무 넓잖아요. 둘이 사는데 큰 집이 뭐가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 이 집 너무 낡아서 조도 안 가지겠지만, 그래도 돈이 다 떨어져서 먹고 살기 힘들면 헐값에라도 처분하세요. 투자 목적으로 사가는 사람 분명 있을 거예요. 정말 이럴 거예요? 오빠가 이런 사실을 알면 좋아했겠어요? 서로 안 좋은 감정 있다 보면 얼굴 붉히고 몸싸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가 한 가족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좀 지나쳤던 것 같으니까 먼저 사과할게요. 그 사과 나는 받아줄 생각 없는데? 오늘 하루 잠깐 그랬다면 이해라도 하지. 그 사람 세상 떠나고 2년 동안 어떻게 했어? 내 아들 해외에서 근무하는데 방해될까봐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던 것 뿐이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왔었다고. 오늘이 지긋지긋한 관계 끊어낼 수 있는 시간인데 내가 이 시간을 놓칠 것 같아?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냥 평소대로 해. 어차피 내 결정이 바뀔 일은 없을 테니까. 2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설 명절은 그렇게 서로에게 아픔만 남겨진 채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제 딸은 아들의 도움을 받아 해외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잠깐 지낼 임시 거처를 마련했는데 시모와 신우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몰래 찾아가 퇴근할 때 미행해서 저희 집을 알아낸 거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떠나게 되면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지니까 발등에 불이 붙어버린 거였죠. 별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 딸을 집으로 들여보낸 뒤 문을 닫으려는데 신우가 현관문 틈 사이로 발을 껴넣더니 1분만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려고 용건만 말하라며 1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정말 우리만 여기에 놓고 떠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면 용서받을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어요? 분명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텐데 이대로 그냥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앞으로 진아랑 세연이한테 잘할게요. 그동안 세연이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하면 되잖아. 거기 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그냥 엄마랑 나 데리고 가기만 하면 돼. 다른 거 바라지도 않는다니까. 이미 배는 떠났다고 했잖아요. 더는 그쪽들 얼굴 2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데 구차하게 자꾸 이럴 거예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 충분히 할 만큼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하겠다는 거잖아. 애미 너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당연히 보답해줘야지. 제가 바라는 건 우리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길게 대화할 수가 없어요.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요. 1분 지난 것 같은데 볼일 끝났으면 문 닫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예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다. 이 정도면 다 보여준 거 아니니? 너한테 했던 몹쓸 짓들 전부 다 사과하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내 하나뿐인 아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어느 어미가 온전한 정신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 장남인 내 아들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서 지금도 아들 생각만 하면 북받쳐 오른다고. 너도 자식 가진 입장에서 내 마음 이해할 수 있잖아. 잠깐 정신 나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우리 다시 잘 해보자. 너희들 전부 떠나고 나면 남겨진 나랑 내 딸은 아등바등 살다가 길거리에 나앉게 될 텐데 너도 그건 원하지 않잖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둘 다 사지 멀쩡한데 왜 길거리에 나앉을 생각부터 하는 거죠? 이럴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그것부터 고민하세요. 내 아들 따라가서 주는 용돈 받아가며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저에게는 지금이 이 악연을 끊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절대로 같이 떠날 생각 없으니까 그만 연기하고 돌아가시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경찰 부를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진우가 할미 왔다. 정말 할머니 여기에 두고 갈 거니? 굶어 죽길 바라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그런 건 아니지? 잠깐 할미 얼굴 좀 보고 대화할 수 없겠어? 오늘 첫 비행기로 이미 떠났어요. 가기 전에 저한테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이미 제 아들은 두 사람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고 평생 얼굴 볼 생각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 부르기 전에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서로 얼굴 마주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저에게는 상당히 역겹거든요. 시모와 신우는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자 제 팔을 잡고 눈물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와 제 딸이 받은 상처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 사람들을 밀친 뒤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찾아온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계속해서 오길래 경찰들의 도움을 받아 더는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던 시모와 신우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절대로 받아줄 마음은 조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저희 가족은 모든 준비가 끝나서 아들이 있는 곳으로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딸이 다니던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어서 갑자기 퇴사하는 게 마음에 걸려 그 일만 마무리 짓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일을 좋게 마무리하고 모든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내일이면 저는 한국 땅을 벗어나 아들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텐데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제 입장에서 많이 불안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제가 거주하게 될 그곳이 한인타운과 가깝고
제 딸도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될 정도는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새로운 시작이라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의 삶보단 100배, 1000배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시무와 신우가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한 번 틀어진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는 않네요. 더는 고민하지 않고 뒤돌아볼 생각도 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알아서 먹고 살겠죠. 여러분들께서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도움받을 수 있는 일들이 갑자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완만한 관계 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선 언제나 지혜롭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